충격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미국조차 모르게 무서운 발전을 했다는 정보가 러시아를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가시죠. 저는 모스크바 외곽의 국립전략문제연구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십 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전략기획국 차관으로, 그 후엔 이 연구소의 소장으로, 세월의 흐름과 함께 강대국의 흥망성쇠도 봤죠. 러시아의 힘, 미국의 오만, 중국의 부상, 그리고 사소한 국가들의 몸부림도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던 저는 책상 위 붉은색 파일철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보고서. 제 손이 피로하게 페이지를 넘깁니다. 우리 러시아제 T-90 전차가 한밤중에 괴멸됐다는 보고. 15대 모두 흔적도 없이. 바실리에프 소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드미트리 대령이 카메라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위성 촬영, 드론 정찰, 모든 영상을 확인했는데 어떤 포격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불이 붙었어요. 자연 발화? 제가 물었죠. 아닙니다. 정확히 동시에 모든 전차가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통제실부터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얇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보부 분석관의 메모였죠. 한국형 자율전술체계 가능성 있음. 한국?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라고? 설마. 드미트리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렇게 보입니다만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 정보원이 확인한 바로는 미군도 현장에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메모를 구겨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한국은 기술 복제에는 능하지. 미국과 일본 기술을 베껴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 하지만 창조라고? 그건 다른 문제야.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최우선 순위로요. 창가로 다시 돌아서서 저는 눈이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언제나 그렇듯 매섭고 길었죠.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수십 년간 전략을 연구해온 제가 어째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토록 무시해왔을까요? 그저 미국의 부속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반도, 북한과 대치 중인 분단국가, 전략적 중요성은 인정해도 군사기술 강국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메모 다시 주세요.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면서 저는 중얼거렸어요. 카피는 기가 막히지. 창조는 다른 문제고.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모니터 앞에 앉아 한국 국방부 웹사이트를 살펴봤습니다.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정보부 파일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감시하는 건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었으니까요. 우리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점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작은 점이 15대의 최신형 러시아 전차를 한순간에 무력화했다는 겁니다. 설마 진짜일까요? 국립전략문제연구소 지하 3층.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공간입니다. 벽에는 소리 흡수 패널이 붙어 있고 전자기 차폐막이 설치돼 있죠. 여기서는 모스크바의 심장 박동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위성 분석 결과입니다. 안나 소령이 태블릿을 건네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발사체도 흔적도 어떤 무기 체계의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묵묵히 화면을 넘겼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시간순으로 정렬된 위성 사진들. 첫 번째 사진에서는 완벽히 작동하는 전차들이, 두 번째 사진에서는 불타는 전차들이, 세 번째 사진에서는 검게 그을린 잔해만 남아있었죠. 통신 감청은?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안나는 다른 태블릿을 건넸고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첫 번째 녹음본은 우크라이나군 통신 기록이었죠. 뭐지? 저게 뭐야? 아무도 쏘지 않았어. 그냥 불이 붙었어. 모든 전차가. 두 번째 녹음본은 우리 러시아군 통신이었습니다. 통제 불능. 반복합니다. 통제 불능.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무언가가 우리 전자장비를. 눈을 감고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전자기 펄스 EMP도 아니고 레이저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북한 경로로 입수한 정보는요? 안나가 세 번째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북한 정보망에서 흘러나온 파일. 주로 우리가 심어둔 정보원들을 통해 얻은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엔 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화인. 무슨 뜻입니까? 안나가 물었습니다. 불의 칼날. 자연스레 번역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불이 붙었다고 했지. 그런데 왜 칼날일까? 왜 화포 같은 단어가 아니라 화인일까? 안나가 마지막 보고서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미국도 모르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 중인 무기 체계예요.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정보는 최고 기밀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답니다. 미국도 모른다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은 미국 없이는 숨도 못 쉬는 나라야. 사실입니다, 소장님. 우리 정보원이 확인했어요. 미국은 개념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한국이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의아했습니다. 지난 70년간 미국의 군사 우산 아래 있던 나라가 갑자기 독자적인 행보를 보인다. 더구나 그 기술로 러시아 전차를 무력화시켰다고. 이건 분명 더 조사해볼 가치가 있었죠. 한국에서 실험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비공개로요. 안나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파견단을 꾸릴까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더 강한 호기심이 피로를 밀어냈죠. 30년 이상 군사 전략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이렇게 알 수 없는 무기 체계가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모스크바 군사대학 시절 제 후배였던 블라디미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국방부 고위 인사가 된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브루노,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파견단은 너 혼자야. 너무 많은 사람이 가면 한국이 거부할 수 있어. 게다가 이건 러시아 정부의 공식 조사가 아니야. 국제 군사 전문가 브루노 바실리예프의 개인적인 방문으로 위장할 거야. 안나와 저는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최고 위급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의 다음 말이 그것을 확인해줬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셨어. 그만큼 중요해. 우리는 알아야 해. 이 화인이 뭔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간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창문 없는 이 지하실에서 저는 먼 동쪽 나라로 가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단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던 나라. 그저 지도에서나 보던 작은 반도 국가. 그런데 그곳에서 무언가가 세계의 군사 질서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저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모스크바의 차가운 겨울 뒤에 찾아온 한국의 초봄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죠. 공항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러시아에서는 제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외국인일 뿐이었죠. 바실리예프 박사님, 젊은 한국 남성이 다가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안내를 맡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예상한 건 나이든 장성, 훈장을 달고 위엄이 묻어나는 군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 선 사람은 30대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군인으로 보이지는 않았죠. 당신이 우리를 안내한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화인 프로젝트 기술 담당자입니다. 차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유리창,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큰 전광판들. 모스크바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더 세련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은 박사님 한 분뿐인가요?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렇소. 다른 사람들은 바쁘다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공식 방문이 아니었으니까요.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강원도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산과 숲이 우거진 지역이었죠. 육안으로는 특별한 시설이 보이지 않았지만 제 직감은 이곳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실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화인 시스템의 현장 테스트입니다. 소규모로 진행합니다. 김도윤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외견상 평범해 보이는 건물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중 보안 게이트, 적외선 스캐너, 그리고 숨겨진 감시 카메라들이 이곳이 일반 시설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죠. 미국의 국방시설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의 보안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놀랍도록 적은 수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20명 남짓, 모두 민간인 복장이었고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늙은 장군이나 훈장을 단 고위 장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어디 장성들은요? 약간의 비웃음을 담아 물었습니다. 김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필요한 사람만 자리해요. 브리핑룸으로 안내받아 들어갔습니다. 벽면에는 현대적인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만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가 없었어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화인이라는 한자가 새겨진 로고, 불꽃 모양의 날이 그려져 있었죠. 시각적으로 단순하면서도 무언가 불안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김도윤은 태블릿을 조작했고 벽면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간단한 구성도였죠. 하지만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앙 노드가 여러 개의 분노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 연결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화인은 자율 분산형 방어 체계입니다. 기본 개념은 간단합니다. 전장에서 우리 무기와 시스템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AI 기반 자율 무기죠. 그런 건 미국이나 중국도 개발 중입니다만 저는 딱딱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닙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존 AI 무기는 중앙 서버나 알고리즘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전자파 교란이나 통신 두절 시 무용지물이 되죠. 화인은 다릅니다. 각 유닛이 독립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집단 지성을 형성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론적으론 흥미롭지만 현실에서 구현 가능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전장의 혼돈 속에서 중앙, 통제 없이 작동하는 시스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래서 민간이 국방을 맡으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러시아어로요. 김도윤은 제 말을 듣지 못한 척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러시아어를 이해했나요? 아니면 제 비웃음을 눈치챈 걸까요? 곧 실제 시연이 시작됩니다. 필드로 이동하시죠. 김도윤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따라 일어섰습니다. 들고 온 서류 가방 안에는 러시아산 전자기 감지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건 전자기 신호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무기든 작동할 때는 반드시 전자기적 흔적을 남기니까요. 밖으로 나가면서 저는 이 조용한 한국인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묘한 자신감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자신감이었죠. 하지만 곧 그들이 과연 그런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시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강원도 산자락에 펼쳐진 시연장은 실제 전장을 축소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언덕, 협곡, 숲이 자연스레 배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폐건물과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죠. 크기는 대략 축구장 10개 정도로 넓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실 건가요? 저는 김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실전 환경에서의 화인 시스템 작동 방식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벽에 걸려 있고 중앙에는 시연장의 3D 모형이 투영되어 있었죠. 작은 점들이 모형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무인 차량과 드론들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점들은 무엇입니까? 화인의 분산 노드들입니다. 각각 독립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죠. 마치 벌집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집 이론은 오래된 개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전에서 구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죠.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통제실 책임자가 다가와 김도윤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인 뒤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연은 무인 전술 차량들이었습니다. 크기는 소형 SUV 정도였고 외형은 평범했지만 움직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아니, 어쩌면 사람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저 차량들에는 조종사가 없나요? 네,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은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연장 중앙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무인 차량들은 즉각 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흩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이동했어요. 마치 오랜 전투 경험이 있는 군인들처럼 말이죠.
저건 사전 프로그래밍된 반응입니까? 아닙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인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즉각 결정을 내립니다. 저 폭발은 예고 없이 진행된 것입니다. 운영자도 몰랐죠. 정말이었습니다. 통제실 책임자의 놀란 표정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자율 분산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량들이 각자 다른 지점을 향해 발사했지만 마치 하나의 통제 아래 움직이는 것처럼 조화로웠습니다. 한 지점에 과도한 화력이 집중되는 일도 비어있는 지점이 생기는 일도 없었어요. 인상적이군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통제된 환경에서의 시연입니다. 실전에서는 전자파 교란이나 네트워크 차단으로 무력화될 수 있죠. 김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시연을 보시죠. 드론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드론들이었죠. 갑자기 누군가가 버튼을 눌렀고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했습니다. 제 주머니에 있던 감지기가 울려댔습니다. 그런데 드론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위성 연결 없이 좌표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김도윤이 설명했습니다. GPS 신호가 차단되어도 화인은 자체적인 위치 인식 시스템을 가동시킵니다. 이건 확실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GPS 의존성은 현대 군사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였으니까요. 러시아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연구해왔지만 완벽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핵심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전장 시뮬레이션입니다. 시연장에 갑자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시야가 차단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혼돈 상태가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기 속에서 화인 시스템은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이죠.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시야도 없고 센서도 방해받고 있는데요.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화인은 감각으로 반응합니다. 기존 AI는 정해진 알고리즘으로 판단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다릅니다. 인간의 직관과 같은 패턴 인식 능력을 갖추고 있죠. 제 목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기 체계가 감각을 가진다니요. 그건 공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저건 계산된 게 아니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감각으로 반응하는데 말이 안 돼. 그런데 제 눈앞에서 불가능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화인 시스템은 완전한 혼란 상태에서도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눈을 가린 채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무술 고수처럼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미국도 만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비상 독립 전술 알고리즘, 이건 모든 강대국의 군사 과학자들이 찾아 헤매던 성배와도 같은 것이었죠. 이게 우리 전차들을 무력화한 기술인가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김도윤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습니다. 화인은 방어 시스템입니다. 공격이 아닌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시연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의 답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이 한순간에 불타오른 이유, 그 전자기적 흔적 없이 벌어진 파괴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죠. 시연이 끝나고 통제실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묵묵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쟁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지 사흘째, 저는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국립전략문제연구소의 제 사무실에 틀어박혀 창문으로 흘러들어오는 희미한 햇살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눈앞에 놓인 빈 화면은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본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군사 전략과 전술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본 것은 기존의 모든 패러다임을 깨는 것이었으니까요. 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드미트리 대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들어오게.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조심스럽게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작성 중이네. 이해합니다만 위에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내용을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백한 제 얼굴과 충혈된 눈이 모니터 화면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으니까요. 말해보게. 드미트리, 자네는 전쟁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나? 드미트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군인다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힘의 우위죠. 더 강한 화력과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진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 그게 러시아의 군사교리야. 화력과 숫자의 우세로 적을 압도하는 것.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쪽에 걸린 세계 지도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한반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작아서 손가락 하나로 완전히 가릴 수 있을 정도였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강대국 사이에 끼인 채 살아왔네.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그들은 항상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드미트리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본 화인 시스템은 러시아, 미국, 중국 모두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진보된 것이었어. 그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 그건 전장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지. 전자적, 물리적 공간을 넘어 싸우는 방법이야. 소장님, 대체 무엇을 보신 겁니까? 살아있는 전술을 봤네.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기계가 직관을 갖게 된 순간을. 드미트리의 얼굴에 의구심이 스쳤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의 군사교리는 항상 통제에 기반해왔어. 지휘관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그런데 한국이 만든 시스템은 정반대야. 완전한 자율성에 기반하면서도 놀랍게도 하나처럼 움직이네. 카오스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야.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빈 보고서 양식만 떠 있었죠. 드미트리, 전략 참모진에게 물어봤네. 그들은 이런 기술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 그 질문 자체가 문제라는 걸 모르고 있어. 우리는 따라잡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말이야. 드미트리는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한국 기술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입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가로서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건 무기가 아니야. 그건 저는 잠시 단어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건 인간 없는 전장의 끝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한 자율 무기들은 모두 인간의 개입과 판단을 전제로 했지. 하지만 화인은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집단으로 움직일 때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전술적 판단을 보여주네. 책상 위에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공개된 자료였지만 몇몇은 비밀리에 입수한 것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화인이라는 한자가 새겨진 작은 배지였습니다. 이 기술이 전면전에 도입된다면 우리의 기존 전략은 무용지물이 될 거야. 그들은 우리의 통신을 방해하고 우리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고 우리의 무기 시스템을 적의 것으로 인식시킬 수 있어. 그것도 우리가 눈치채기도 전에. 드미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전차들이. 그래, 정확히 그거야.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전차들은 아마도 화인의 실전 테스트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니까.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드미트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보고서를 쓸 수 없는 이유가 있네. 저는 모니터를 끄며 말했습니다. 내가 쓰는 순간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뒤처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처음으로 제 전략가 경력에서 느껴본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죠. 러시아가 질 수 있다는 두려움. 이건 냉전 이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대화를 시작해야 해. 적으로 만들어선 안 돼. 그들의 기술을 이해하고 가능하다면 협력해야 하네. 그게 유일한 길이야. 드미트리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원로 전략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정말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소장님, 그런 말씀은 매우 위험합니다. 알고 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위험하지. 우리가 이제껏 강대국이라 여겼던 나라들보다 작은 한반도의 남쪽 국가가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았다는 사실 말일세. 제네바는 언제나 그렇듯 평화롭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안보 포럼이 열리는 호텔 앞에는 여러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그 중에는 한국의 태극기도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깃발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바실리에프 박사님, 환영합니다. 포럼 조직위원장인 스위스 외교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귀하의 기조연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구 국가들의 안보 전문가, 군 관계자들, 학자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그 중에서 동양인 몇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도윤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죠. 제가 이 포럼에서 발언하기로 결정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당연히 반대했죠. 우리의 전략적 평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본국에서 어떤 처우를 받게 될지는 불확실했죠. 연단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동북아 군사 균형에 대한 재해석이었습니다. 원래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그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객석을 둘러보니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보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그들 모두가 저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었죠. 특히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브루노 바실리에프입니다. 러시아 국립전략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지만 오늘은 개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개인 자격이라는 단서는 제 발언이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저는 30년 이상 군사 전략을 연구해왔습니다. 냉전의 종식, 테러와의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목격했죠.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들은 세계 군사 질서를 좌우한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저는 잠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미국을 두려워했고 중국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둘이 아닙니다. 객석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대표단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죠. 한국은 핵 없이도 핵보유국보다 더 위험한 나라입니다. 이 말에 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표정 변화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 저는 한국의 새로운 방어 체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화인이라는 시스템은 현존하는 어떤 무기 체계와도 다릅니다. 그들은 전장을 무기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장을 사고로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보안상 실제 화인 시스템의 사진은 없었지만 제가 이해한 개념을 단순화한 다이어그램이었죠. 기존의 모든 군사 패러다임은 명령과 통제에 기반합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고 부대가 이를 수행하는 방식이죠. 자율무기가 발전한 지금도 이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인은 다릅니다. 이 시스템에는 중앙 통제가 없습니다. 각 유닛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미국 대표단에서 한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혼돈을 초래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화인의 핵심은 바로 그 혼돈을 자신의 무기로 삼는 데 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사고에서는 혼돈은 피해야 할 대상이죠. 하지만 한국은 혼돈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또 다른 손이 올라갔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일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적 우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첫째, 완전한 자율성입니다. 외부 통신이나 지휘 없이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집단 지능입니다. 개별 유닛이 수집한 정보가 즉시 다른 모든 유닛과 공유되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화인은 적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마치 인간의 직관과 같은 방식으로요.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노트북에 열심히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전쟁의 본질을 바꿉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병력의 규모나 무기의 파괴력만이 승리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의 적응력과 자율성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한국이 이 분야에서 모든 강대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동맹국인 한국이 자신들과 공유하지 않은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끄고 객석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미래 전쟁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객석을 둘러보니 놀라움, 의구심, 심지어 두려움까지 다양한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단은 평온한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수십 개의 손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고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자신감을 읽었습니다. 이건 자만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세계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저를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러시아를 통해 모든 강대국에게요.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끝난 후 저는 제네바 호텔 뒤편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알프스의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고 잠시나마 머릿속의 혼란을 가라앉혀 주었죠. 제가 방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앞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강대국이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제 경력은 이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인상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바실리 F. 박사님. 뒤를 돌아보니 독일 국제정치 전문지의 기자 한스 밀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냉전 시대부터 군사 문제를 다뤄온 베테랑 기자였죠. 밀러 씨, 반갑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취재 생활에서 러시아 전략가가 자국의 군사적 열세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네요. 한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스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오프 더 레코드로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박사님은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앞서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건 정치적 메시지인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식 자리에서의 발표와 달리 이제는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실제입니다. 한국의 화인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어요. 우리 러시아는 물론 미국이나 중국도 이런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 러시아의 군사 독트린은 항상 압도적인 화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중국은 수적 우위를 추구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시스템의 진정한 잠재력을 이해한 것 같아요. 한스는 계속 녹음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도약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한국은 군사 강국으로 여겨지지 않았는데요.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테라스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들의 산업 역량, 기술 역량을 말이죠. 반도체, 전자, 배터리 분야에서 그들은 이미 세계 정상급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간과했어요. 그럼 박사님은 한국이 다음 군사 강국이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이미 군사 강국입니다. 다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무력을 과시하지 않았으니까요.
한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화인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을요. 저도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본 바로는 그들은 인공지능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AI는 정해진 규칙과 패턴을 따르죠.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환경에 적응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요? 6개월 전이었다면 저도 불가능하다고 했을 겁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본 후에는 의심할 수 없게 되었어요. 멀리서 호텔 안에 모인 군사 전문가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제 발표는 예상대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실리에프 박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스는 녹음기를 끄고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진짜 궁금한 건 왜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했느냐는 겁니다.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제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한국은 싸움을 막기 위해 싸움을 연구한 나라입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 싸움을 연구했고 그들은 싸움을 멈추기 위해 연구했죠.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한국은 항상 침략을 당하는 쪽이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그들은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겪었고 결국 분단되었죠. 그들에게 전쟁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화인 시스템의 핵심은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적의 통신을 차단하고 무기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지휘 체계를 혼란시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살상은 최소화하죠. 평화를 위한 무기라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적을 파괴하는 것보다 적이 싸울 수 없게 만드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건 매우 다른 접근법이에요. 한스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몇 주 동안 저는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존해왔는지, 어떻게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성을 유지해왔는지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관점이 러시아 정부에게도 수용될까요? 제 입에서 짧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마도 아닐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바라보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변화를 받아들이느냐가 다음 세대의 강자를 결정할 겁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럼 관계자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봐야겠군요. 저는 한스에게 말했습니다. 기억해두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고방식의 변화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 변화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소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바실리에프 박사님. 이 대화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평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호텔 안으로 향했습니다. 안에서는 전 세계 언론이 제 발언을 다루고 있었고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화인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전환점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계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조용한 강국, 한국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의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눈 대신 진흙이 자리 잡았죠. 국립전략문제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조용히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문, 충격, 심지어 분노까지 담겨 있었죠. 제네바에서의 제 발언은 국제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고 러시아 내에서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언론은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고 다른 일부는 현실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의자, 벽에 걸린 지도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저 자신이었죠. 소장님, 고개를 들어보니 드미트리 대령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들어오게,
드미트리.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님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네. 그리고 드미트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화인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몇 주 동안 작성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석, 도표, 추정치들로 가득 찬 문서였죠.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줄의 결론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 저는 보고서를 드미트리에게 건넸습니다. 모든 정보를 담았어. 하지만 국방부가 원하는 결론은 아닐 거야. 드미트리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은 결론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다음 10년, 우리의 가장 위협적인 상대는 한국이다. 그러나 그 위협은 아름다울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지. 그들의 접근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고방식이요? 그래.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왔어.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하면 전쟁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 같아. 드미트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소장님, 이런 의견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는요. 알고 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게 있다면 그건 인정해야 해. 드미트리는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국방부에 이대로 전달해도 될까요? 그래, 전달하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전해주게. 드미트리가 떠난 후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모스크바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도시는 수많은 침략과 전쟁을 견뎌왔고 러시아인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죠. 우리의 군사적 전통, 우리의 승리, 우리의 희생.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강인함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피하는 데 있는 건 아닐까요?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인 프로젝트의 로고가 새겨진 볼펜, 김도윤이 건네준 명함, 그리고 제가 직접 메모한 노트. 그 노트의 표지에는 제가 한자로 적은 화인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안에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감상과 깨달음도 담겨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귀국 비행기에서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자신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차이점은 그들이 선택한 무기다. 우리는 화력을, 그들은 지능을 택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바람은 노트의 페이지를 흩날렸고 화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표지가 살짝 들렸다 내려앉았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실리에프 박사님, 김도윤입니다. 김 박사, 반갑습니다. 저는 약간 놀라면서도 대답했습니다. 제네바에서의 발표 감사드립니다. 매우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그저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김도윤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간의 기술 협력에 관한 제안이에요. 관심 있으실까요? 이 말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는 전환점이었죠. 김 박사, 매우 관심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제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곧 공식 채널을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박사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다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은 이제 점점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제가 몇 주 전 한국에서 본 기술, 제네바에서의 발표, 그리고 지금 김도윤의 제안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군사협력, 러시아와 한국. 펜을 들고 있는 제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예상치 못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요. 한국. 조용하지만 강력한, 작지만 혁신적인, 평화를 위해 싸움을 연구하는 나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